예, 대입제도 변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수능입니다. 요 말씀만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작년에 바뀌었어요, 수능이. 2015 교육과정에 맞게 수능을 바꾼 건데 대입제도와 함께 바꿨는데 뭘 바꿨냐? 국어 수학에다가 선택 과목을 넣었습니다. 어떻게 넣냐? 전체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국어 전체 문항의 25%, 수학 전체 문항의 25% 정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거죠. 그러니까 다른 문제를 푸는 거예요. 서로 선택에 따라서. 국어는 2개 중에 하나, 수학은 3개 중에 하나.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수학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학이 특히 이제 조금 그 편차가 있기 때문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요. 이게 과목이 다 비슷비슷한 과목이면 상관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좀 쉬운가 봐요. 저는 수학 선생님이 아니라 잘 모르겠습니다만 확률과 통계는 좀 쉽다는 게 있고 그다음에 미적분, 기하가 상대적으로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학에서 갑자기 이런 브레이크를 걸고 나선 겁니다. 저 수능을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놨는데 그럼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주면 좋은데 이 대학들은 걱정을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이 많은 대학들 거의 주요 대학 다 해요. 위에는 수학 선택에 제한을 건 거고 밑엔 과학 선택에 제한을 건 겁니다. 위에 있는 학교들은 우리 학교에 이공계를 지원하려면 수학에서 쉬워 보이는 확률과 통계 선택한 친구는 안 받겠어라고 발표한 대학들이에요. 그러니까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저 대학 이공계를 지원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밑에는 뭐 어떤 학교냐? 사실 다 그 명단인데 우리 학교에 이공계를 지원하려면 사회탐구를 섞어가지고 지원한 아이는 안 받을 거고 과학탐구 2개 선택한 학생만 받을 거야 라고 한 학교. 그러니까 근데 그 학교가 그 학교에 잘 보시면 주요 대학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공계열에서 주요 대학 이제 가고 싶은 대학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공계열 학생들은 다 수학에서 확률과 통계는 선택을 안 해요. 그럼 뭘 선택합니까? 미적분 기하 중인데 미적분을 주로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공계열 진학하려는 수학을 잘하거나 또는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은 거의 다 뭘 선택하고요? 미적분을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수학에 관심이 없거나 이공계로 지원을 안 할 수학을 또는 심지어 포기한 이 학생들은 어디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확률과 통계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구조적인 선택의 문제가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확통, 미적, 기하가 있는데 자, 확통 선택, 미적 선택으로 거의 갈려요. 2개가. 기하는 좀 많지 않으니까 빼고 얘기할게요. 비교를 위해서. 확통, 미적을 선택인데 확통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에 관심이 없는 학생들. 예, 그 다음에 미적에는 상대적으로 수학에 관심도 많고 실력이 좋은 학생들이 저기다 모여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두 집단의 실력 차이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특히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이 우수하다는 것은 분명한데 항상. 예, 그런데 이 두 집단의 실력 차이가 정확히 숫자로 얼만큼 차이 나는지 수치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표현할 수 있어요. 서로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비교해요? 같은 문제로 비교하면 돼요. 공통 과목은 같은 문제 푼 거잖아요. 공통 문항은. 그래서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문항 평균과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의 공통 문항 평균, 같은 문제를 푼 거를 평균을 딱 나눠가지고 비교를 하면 이 두 집단의 실력 차이가 정확히 숫자로 딱 나옵니다. 그런데 저거는 평가원에서 발표를 절대 안 해주기 때문에 이 20개 정도 학교의 성적을 따로 모아가지고 저희가 그냥 한번 표본으로 내봤어요. 이 두 집단의 실력 차이. 6월 이번에 모의고사 본 거 가지고 확통 선택한 친구들의 공통 과목 평균은 29.28이었는데 미적 선택한 친구들은 48점인 거죠. 거의 2배까지는 아니어도 예, 많은 큰 차이가 납니다. 점수에. 이렇게 두 집단의 실력 차이가 명확히 숫자로 딱 표현이 가능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이 학생들의 성적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확통 선택한 친구들, 미적 선택한 친구들의 점수를 2개를 합칠 겁니다. 그리고 한 줄을 세울 거예요. 석차를. 근데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한 줄을 세워요? 누구는 불리하고 유리할 거 아니에요. 문제가 이쪽이 더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애초에 확률과 통계가 상대적으로 문제가 더 쉽다, 난이도가 더 쉽고. 근데 그래도 확률과 통계가 더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다른 문제를 풀었는데 어떻게 점수를 하나로 합쳐요? 그러기 위해서 유불리를 이 두 집단의 점수 차이를 반영해가지고 예, 유불리를 점수에다 보정을 해버립니다. 그걸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넣는 거죠. 선택 집단의 공통 과목 평균을. 저 점수를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돌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하면은 어려운 상대적으로 성적이 더 좋은 학생들끼리 경쟁. 이건 표준 점수를 내기 위한 공식입니다. 그리고 표준 점수란 건 뭐냐 하면은 그 맞은 개수를 측정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위치를 측정하는 거예요. 근데 학생의 위치를 측정할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끼리 경쟁한 미적분 선택한 친구들과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경쟁한 확통을 선택한 친구들 중에 누가 더 불리해요? 위치를 차지할 때, 학생들의 석차 위치를 차지할 때
어려운 학생들끼리 경쟁한 게 불리하죠. 그럼 거기다 점수를 그쪽에다가 점수를 어떻게 줘야 돼요? 플러스 알파를 해줘야죠. 그런 결과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우수 집단의 점수를 높여주는 효과가 구조적으로 발생을 계속하게 돼요. 자, 그러면 그걸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표준 점수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어떤 표준 점수냐면 미적분 선택한 학생의 표준 점수와 만점자의 표준 점수입니다. 만점. 수학 다 만점 받은 학생이에요. 근데 만점 받았는데 미적분을 선택했고 만점 받았는데 확률과 통계 선택했어요. 근데 만점자의 점수가 어때요? 달라요. 누가 더 높습니까? 항상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항상 높죠. 얼만큼 맨 밑에 있는 숫자만큼 높아요. 작년 수능에서도 미적분 선택한 학생 점수가 표준 점수가 3점이 더 높았어요. 만점자를 기준으로. 자, 그런데 작년 수능 만점자가 뭐 선택했다고요? 확률과 통계 선택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최고 점수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표준 점수로 따지면은 예, 미적분 선택하고 하나 틀린 학생이 더 점수가 잘 나왔을 수 있겠죠. 예. 이게 수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선택형 국어, 이 수학, 국어와 수학에서의 유불리가 예, 이런 식으로 선택 과목에 따라 가지고서는 일부 나타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문제냐 아니냐 이걸 따지기 전에 그냥 구조적으로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시간이 많이 돼가지고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방금 숫자로만 보여드리면 또 이 중에 한 3분의 1이신 분은 이해를 못 하세요. 왜냐하면 저 같은 문과생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직관적으로 한번 다시 보여드리려고. 재작년에는 수학 가형 나형이었습니다. 수학 가형은 자연계열 학생이 선택하는 거였고요. 수학 나형은 인문계열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난이도가 쉬운 문제들이 예, 근데 문제는 가형 나형일 때는 가형 성적 따로 내고 나형 성적을 따로 냈어요. 두 줄을 세웠다는 거죠. 줄을 따로따로 세웠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게 뭐냐면 그래프인데 성적 분포에 따른 그래프입니다. 표준 점수를 따지면 수학 가형은 수학 이공계열 학생들이 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수학 가형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공계열 학생들은 성적이 높은 쪽에 학생들이 많이 분포를 합니다.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저기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학생 분포 그래프가 위쪽이 볼록해요. 자, 이쪽에는 안타깝게도 이 밑에 볼록한 학생들 다 뭐예요? 수학 포기한 학생들이 이 밑에 이렇게 딱 밑에 깔아줍니다. 여기는. 그래서 성적을 둘로 따로따로 내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등급 4% 끊는다 그랬죠. 4%는 면적으로 끊겠습니다. 학생 분포니까. 4% 끊으면 저긴 저 위에서 끊깁니다. 저기 분포가 높으니까. 그래서 수학 가형에서 1등급 받으려면은 엄청 점수가 높았어야 해요. 수학 실력도 좋아야 하고. 근데 이제 수학 나형에서는 1등급 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웠죠. 그래서 수학 나형을 고르는 순간 1등급 받기도 쉽고 수학 점수도 상대적으로 더 잘 받기도 쉬웠습니다. 왜냐하면 점수를 따로 냈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는 바뀐 거예요. 작년부터 바뀐 거예요. 뭘로? 수학 가형 나형이 없어지고 갑자기 예, 인문 1등급이 여유가 있었죠. 옛날에는. 근데 작년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게 미적 확통으로 바뀐 겁니다. 학생 분포가. 자연계열 학생들이 대학에서 강제를 하다 보니까 미적이 저쪽으로 다 쏠렸고요. 이쪽이 확통이 이쪽으로 이제 나형처럼 이렇게 돼버렸죠. 자, 근데 문제는 따로따로 점수를 내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점수를 냅니까? 같이 점수를 낸다고요. 같이 점수를 해서 4%를 딱 끊으니까 4%가 중간에서 끊겨요. 이렇게 합쳐놓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 구간에 있는 학생은 가형이었던 시절에는 1등급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이죠. 1등급을 받을 수 없었던 학생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원래 2등급 또는 3등급이었는데 갑자기 작년에 이게 합쳐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 어디서 생깁니까? 저쪽 학생들이 1등급으로 올라간 학생들이 생기죠. 저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에요? 이공계를 지원하려고 했던 학생들. 즉 예,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1등급 받기가 쉬워졌습니다. 작년부터. 자, 그러면 이 학생들은 원래 나형이었으면 수학 나형이었으면 1등급을 쉽게 받을 수 있는 학생이었는데 작년에 갑자기 어떻게 됐어요? 2, 3등급으로 밀려가지고 떨어졌어요. 저 학생들 때문에. 그럼 이 학생들은 원래는 어느 학생들? 문과 학생들이나 수학에 관심이 없었던 또는 이공계를 지원하지 않은 학생들은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게 된 거죠. 작년에. 즉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의 비율을 결국에 따져보니까 지금 현재 수능 체제에서는 1등급은 거의 다 어느 쪽에서만 나오게 돼 있습니까? 미적분 쪽에서만 1등급이 나오게 돼 있다. 자, 여기서 이해를 잘 못하신 분들은 아, 그러면 미적분을 선택하면 1등급이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미적분을 선택하면 유리한 거구나. 이건 잘못 이해를 하신 거고요. 자, 여기는 이게 뭐냐 하면은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미적분에 다 가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이 이전에 비해서 훨씬 더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수능 체제에서 유리해지게 된 거예요. 그냥 수학을 잘하면 유리하다는 거지 미적분을 선택해야 유리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수학을 잘하면 미적분에 이미 다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냥 지금 내가 수학을 못하지만 미적분을 선택하면 될 거야. 이거 아닙니다. 그냥 수학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즉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에게 지금의 수능 체제는 매우 유리한 체제인데요.
점수도 잘 받기 쉽고요. 상대적으로 1등 등급을 잘 받기도 쉽고. 자, 근데 이 체제가 몇 학년까지 이어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들은 수학을 잘해야 대학 입시에서 유리한 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계속 펼쳐지게 될 겁니다. 안타깝죠. 우리 아이는 수학을 못하는데.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거를 재작년부터 알았어요. 이렇게 될지. 수능 제도가 발표가 되고 나서 그럼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아무도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작년에 교육부에 가서도 얘기를 했는데 귀 기울여 듣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작년 정시 지원 때 이제 점수를 딱 까고 나니까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시면 좋고, 수학을 좀 잘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작년에 이걸 알았기 때문에 저희 아들을 수학을 열심히 공부시킬까요, 안 시킬까요? 열심히 2년 전부터 시키고 있어요. 다행히 일찍 시켜서 그런지, 일찍 시킨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그 전에 그냥 이렇게 놀라고 이렇게 버려놨다가 갑자기 수학을 공부해야 될 것 같다, 얘야. 그러고서는 했더니 그래도 아직은 잘 따라오고 있어서 쓸어내리고 있는데, 계속 지금 중2이기 때문에 수학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시키고 있는데 계속 잘해줄진 모르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요거는 지금 저쪽은 미적을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 여기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의 표준 점수를 누적해가지고 작년에 뽑아본 겁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그런데 미적 선택한 학생들이 382점 정도 표준 점수의 10%가 누적이 될 때까지 이쪽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은 존재를 하지 않아요. 2%밖에는 누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최상위권 표준 점수 쪽에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차이가 있어서 배치표를 쓰게 되면 이제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작년에 정시 배치표를 저희가 만든 건데, 자, 389점을 저기를 받은 학생이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이 이공계를 가고 싶어서 지원을 하려고 했다면 서성한 저기를 지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점수가 부족해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서성한 이상을 꼭 하고 싶은데 그거 고민하다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눈을 딱 돌리니까 뭐가 보여요? 연고대가 보이고, 가면 어떻게 돼요? 저기 있던 학생들을 밀어내고 자기가 합격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원래는 이공계로 가려고 미적분을 시험을 봤는데 389점이 나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공계를 포기하고 인문계열 학과를 지원을 하면 연고대를 갈 수가 있네? 고민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넘어올까요, 안 넘어올까요? 몇 퍼센트나 넘어왔을까요? 당시 점수를 내가지고 원서를 쓸 당시에 이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몇 명이 넘어올지, 몇 프로가 넘어올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공대를 꼭 가야만 해야 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요. 나는 그래도 학교를 낮춰서 공대를 갈 거야. 그런 학생들은 389점이면 중경외시를 써서 갔겠죠. 그런데 거기서 공대를 포기하고 이공계열을 포기하고 그냥 나는 행정학과 쓸래. 그래도 나는 연고대가 좋아. 그리고 이쪽으로 넘어온 친구들은 여기를 갔을 겁니다. 자, 근데 몇 프로나 넘어올지를 원서를 쓸 때는 알 수가 없어서 작년에 정시 지원하는 거를 지원하는 상담은 그 말 그대로 복불복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전년도 점수도 없고 얼마나 넘어올지 심리적인 부분까지 예측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어려웠죠.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미적분으로 시험을 봤는데 이쪽으로 넘어온 학생들이 지금은 알죠. 얼마나 썼는지. 그래서 그거를 까봤더니 각각의 단계에서 계속 이게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제 이 학생들이 문제인데요. 파란색이 이제 이쪽이 점수가 높은 겁니다. 파란색 그래프가 뭐냐면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의 분포입니다. 분포. 숫자가 저렇게 많아요. 높은 점수 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많은데 확통을 선택한 학생은 높은 점수 때 존재를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작년 그래프고요. 저거는 겹쳐서 존재를 하는데 여기는 넘어와 버렸어요. 파란색 그래프가.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이 노란 여기 요 파란색으로 분포하는 요 부분에 있는 친구들이 자연계열로 그냥 지원하면은 점수를 높일 수가 없었는데 인문계열 쪽으로 내려와 버리면은 저 학생들을 눌러버리고 합격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교차 지원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는데 이런 비율로 넘어왔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국에 까보니까 서영고 수준에서는 50% 정도의 학생이 미적으로 시험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공대를 안 가고 자연계열을 안 가고 인문계열로 원서 써서 합격한 학생들이 이만큼 정도 비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서성한 쪽에 가장 많이 넘어왔어요. 70% 수준이 됐는데 성대는 작년에 이거를 미리 알고 확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변환 표준 점수를 반영해가지고 급하게 반영해서 이거를 역전되는 걸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넘어온 학생들이 적었습니다. 성대는. 그랬고 이제 여대가 참 안타까운데 여대는 12%밖에 안 되죠. 왜 그럴까요?
넘어오는 학생이 많으려면 수학을 잘해서 표준 점수를 잘 받은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많아야죠. 근데 여대를 지원한 학생은 여학생밖에 안 되잖아요. 여학생 중에는 수학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자체도 많지 않고 거기서 미적분을 선택해서 좋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겁니다. 그래서 많이 넘어올 학생이 없었어요. 그래서 12%. 여대는 다 저래요. 그리고 나머지 한 50% 선에서 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 지금 다 뭐 하고 있을까요? 넘어온 이 학생들. 학교 잘 다니고 있을까요? 원래 이공계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인문계열 학과 지원하고 나가지고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 다 재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죠. 구조적인 문제. 이 학생들 어떻게 해요? 그럼 올해 이 학생들 재수생으로 와서 또 시험 보고 미적으로 또 시험 볼 겁니다. 예, 그러면 올해 만약에 점수 많은 애들 안 들어오면 또 교차 지원해가지고 또 넘어오겠네요. 그러면 원래 문과를 가려고 했던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수학을 잘하면 미적분을 보면 돼요, 시험을. 예, 근데 미적분으로 못 넘어가는 학생들은 그냥 계속 밑에 깔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 지금 수학을 잘하고 못하고가 지금 굉장히 큰 격차를 낳고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진 수능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뭐 다른 것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니까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정시전형 실제로 확대되고 있느냐, 요 16개 대학만 40%로 확대해 놓은 겁니다. 서울의 주요 대학들 다 40%로 맞춰놔서 수능이 그만큼 중요해졌고요. 자, 요거는 뭐 재수생들이 이제 그 정시에서는 다 강세다. 70% 이상이 사실은 다 재수생들이 합격을 한다. 뭐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방금 수학만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영어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영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영어가 지금 간접 연계돼서 EBS 지문 똑같이 나오던 게 갑자기 안 나와요. 작년부터. 그래서 학생들에게 영어가 실제로 많이 더 어려워졌다고 느끼게 만드는데 문제는 뭐냐면 영어가 작년에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영어는. 근데 학생들이 절대평가라고 해서 막연하게, 이거 영어는 그래도 쉬운 거 아니야? 그러고 그냥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영어는 점수가 절대평가인데도 불구하고 90점 넘는 학생이 작년에 6%밖에 나오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12%였는데 반이 줄었죠. 갑자기 EBS의 연계가 떨어지면서 학생들이 더 어렵다고 느끼고 확 줄어든 거예요. 점수가 그냥 추락한 건데 문제는 이거는 재수생들과 경쟁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90점만 넘기면 되거든요. 자기와의 싸움만 하면 되는. 그래서 90점만 넘기면 1등급이기 때문에 다른 과목보다 1등급 받기도 가장 쉬워요. 자, 근데 영어가 정시나 수시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다 됩니다. 심지어 정시에 반영될 때는 수학이나 국어보다 영어가 환산돼서 반영될 때 더 크게 국어 수학보다 훨씬 더 크게 환산되는 대학도 되게 많아요. 특히 연대를 예를 들면 연대에서는 영어를 2등급 맞는 순간 국어 수학 점수를 역전시킬 수가 없습니다. 영어 점수 때문에. 그래서 영어를 2등급 받으면 연대 정시에 합격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그만큼 영어가 중요해요. 점수 받기도 제일 쉽고 혼자 재수생들과 싸울 필요도 없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하게 반영되는 과목임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절대평가라는 이유로 공부를 안 하는 영어부터 공부를 시키셔야겠죠. 왜냐하면 점수를 올리기 제일 쉬운 과목이니까. 수학도 중요하다 그랬는데 이제 영어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네요. 국어도 중요하겠죠, 결국.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은 결국에는 다른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없다? 없어요. 공부를 해야 대학을 가는 겁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거 좀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거 공정성 강화 방안 내년부터 자소서 폐지, 그다음에 수상, 봉사, 요거 독서 이런 것들은 내년부터는 사라지니까 이런 부분은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는 말씀 드렸고요. 이거는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도 다 이렇게 미반영, 미기재로 내년부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학생들은 다 이거 적용받게 될 거니까 그런가 보다. 중1부터는 달라져요. 중1부터는 학교생활기록부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1부터는 모든 판이 다 바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좀 기다려보자. 대신에 결정이 될 때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하나라도 지금 제출을 할 수 있으면 해보자.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이건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 정리한 거니까 넘어가고요. 고교 선택시 참고사항. 자, 어느 전형으로 학생이 나중에 대학을 갈 것이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달라진다는 점인데 학생부가 중요한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에 내신을 따져야 돼요. 내신의 유불리를 따져서 고등학교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 전형으로 가능성이 높다면. 그 다음에 수능이 중요한 거는 수능은 수능시험 이 정시
전형 자체는 수능 시험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에 유리한 학교 아까 어디가 좀 나을 수 있다 그랬죠. 자사고가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공부하는 자사고가 가장 적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 그다음에 논술 전형도 수능 점수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예, 논술도 잘 써야 되지만 수능 최저를 일단 되게 높습니다. 기준이 잘 맞춰야. 그래서 여기는 수능이 다 중요합니다. 교과 전형도 수능 최저 걸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수능이 전체적으로는 다 중요하구나. 종합 전형도 최저 걸린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수능은 전체적으로 중요하고 내신이 필요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예, 조금 갈라질 수 있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에도 이런 것 어느 전형으로 대할 것인가가 중요하고요. 종합 전형은 당연히 이런 활동들도 열심히 예, 수업 시간에도 열심히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내신 경쟁에서 외고 국제고는 중학교 때 내신 10% 이내 학생이 자그마치 외고 국제고는 44%나 지원을 합니다. 이게 저렇게 가요. 이것도 벌써 옛날 자료예요. 그래서 이게 그 어느 고등학교를 가느냐에 따라서 우수한 학생들이 몰리는 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신 경쟁은 이 자사고 외고 국제고로 갈수록 치열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반드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아이가 갔을 때 그 학교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위치에 위치할 것인가를 반드시 고려하고 고등학교를 선택하셔야 돼요. 지금 대학 입시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내신입니다. 내신. 왜냐하면 학생부 전형이 엄청나게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내신이 좋았을 때 대학 가기가 가장 쉬워요. 예, 그래서 무조건 외고, 국제고, 자사고 가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를 예, 오늘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이인포라는 사이트가 이제 고교 입시 입학 정보 사이트인데 여기 지도 같은 거 이렇게 누르시면 우리 여기 남부 지역 관내 학교 이렇게 뜨고요. 저기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교가 쫙 나옵니다. 사립이냐, 뭐 일반고냐, 어디 있냐. 이거 학교를 또 클릭하시면 이렇게 학교 정보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도 나오고 이렇게 교육과정은 어떻게 운영하고 교육과정 중요하다 그랬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진로 진학 결과 같은 것도 나오고 학교 알림이도 연동이 돼요. 여기 들어가시면 학폭 뭐 비율이 얼마인지도 나오고요. 이렇게 중요한 건 학교 알림에는 그 고등학교의 학생들 성적이 뜹니다. 개개인의 성적이 뜨는 게 아니라 그 학교 그 각 학년 교과별로 평균 정도를 보여주는 성적이 뜨는데요. 이제 표준 편차 개념부터 제가 설명을 드리면 거의 다 끝났습니다. 자, 가운데 평균을 중심으로 양쪽에 35% 정도를 나눈 구간을 표준 편차로 표시를 해요. 보통. 그러니까 학생들의 분포가 특정 점수 때 이만큼 몰려 있나 아니면은 우수한 학생하고 그렇지 못한 학생의 차이가 커서 저 분포가 이렇게 넓게 퍼져 있나를 표준 편차의 숫자를 딱 보시면은 대충 이해를 하셔요. 자, 그러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 있는 학교는 학생들의 성적이 특정 지역에 이렇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넓게 퍼져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몰려 있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이제 우수한 학교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표준 편차를 대충 딱 보면 그 학교와 그 교과의 실력들을 대충 파악을 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시험의 난이도에 따라서도 다 달라집니다만 그래서 이 두 개 학교 일단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A고 B고 비교해 국수형만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자, 국어 수학의 국수 0입니다. 가운데 있는 수학만 비교해 보겠습니다. A고등학교, B고등학교 중에 어느 학교가 수학이 좀 더 우수한 학생들이 더 많은 학교일까 한번 보시죠. 표준 편차만 비교하니까 어디가 좀 더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수학 점수가? B고등학교 가운데 거예요. 가운데 거. 표준 편차. 여기 22.4랑 18.8 비교하니까 어디가 학생들이 성적이 한쪽에 다 몰려 있습니까? 18.8. 이게 구간이 표준 편차가 좁다는 거는 학생들이 한 군데 이렇게 다 모여 있다는 거예요. 퍼져 있지 않고 이렇게 모여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의 학생들이 표준 편차만으로 놓고 봤을 때는 특정 성적대에 더 많이 모여 있다. 그러니까 이쪽 학생들이 좀 더 우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물론 시험 문제 뭐 쉽게 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평균을 보면 평균도 어느 쪽이 더 높아요? 똑같은 시험 문제는 아니지만 비고 학생들이 평균적으로도 다 높네요. 그러면은 여기가 시험을 그냥 쉽게 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더 보면 A 성취도를 받은 학생의 비율을 보니까 어디가 훨씬 높습니까? 예, B고등학교가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세 가지 수치를 다 봤을 때 종합적으로 대충 해석을 해보면 B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좀 더 수학 실력이 낮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도 한번 직접 들어가시면 학교별로 비교를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참고하시라고 그냥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그 학교에 진학했을 때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학교장 추천 때문에 또 그래요. 학교장 추천은 여기 보시듯이 추천 인원의 제한이 있습니다. 그 학교에 4%, 5% 또는 10명, 딱 뭐 5명 이렇게 제한이 있는데 저거를 뭘 가지고 뽑겠어요?
성적 가지고 뽑겠죠. 그러면 학생의 우리 아이의 위치에 따라서 추천받을 수 있는 인원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학교장 추천 전형은 현재 나와 있는 대입 제도 중에 가장 합격률이 높은 전형. 왜? 경쟁률이 제한이 있으니까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다가 최저 등급이 걸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최저 등급만 딱 맞추면 실질 경쟁률은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합격할 확률이 되게 높은 좋은 전형입니다. 추천만 받을 수 있으면 받는 게 참 좋아요. 그리고 아주 성적이 높은 학생들만 추천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대학이 다 학교장 추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성적 구간대별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그룹들이 다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경우에 여기 추천만 받으면 상당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아이가 가서 그 학교에서 어느 위치를 받아서 어느 학교 정도를 추천을 받을 수 있는지도 저 안에 들어갈 수 있는지도 매우 중요하겠죠. 외고 과고 그냥 가는 것보다는 일반고 가가지고서는 1, 2등 안에 딱 들어가가지고 서울대 지역균형 2명 받든지 고대 학교장 추천 4% 안에 이거 받으면 서울대 지역균형이나 고대 학교장 추천은 최저 등급만 맞추면 붙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대학 가는 게 훨씬 쉽죠. 외고 가가지고선 고생하는 것보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인 측면에서 잘 생각을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맞는 고등학교를 잘 선택하시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예, 이제 오늘 요거 정보만 소개해드리고 이제 마무리 지을게요. 하이파이브는 아까 고교 정보는 어디였죠? 하이인포. 그 다음에 요거는 직업과 관련된 특성하고, 예, 그 다음에 마이스터고. 정보는 여기서 예, 찾아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제가 근무하고 있는 서울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입니다. 요거 검색해서 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공지사항 보시면 최신 정보는 저기 다 탑재되고 링크가 연결되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런 정말 사교육에서도 절대로 구할 수 없는, 심지어는 저희 이런 자료들을요, 요즘에 사교육 학원들이 자기네 그 커뮤니티 뭐 이런 데 갔다가 다 맨날 링크해 갖고 올려요. 다 저희 겁니다. 다. 그 공교육이 뭐 사교육에 비교가 되겠어?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지 모르지만 지금 진학 지도와 관련된 것만큼은 저희 서울특별시 교육청이 전국 그리고 웬만한 사교육 업체들 다 능가하는 자료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믿고 따라오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오셔서 이런 자료들, 요거는 이제 그 대학 모집 요강, 시중에 파는 이렇게 두꺼운 책 있거든요. 비싼 거, 수시와 관련된 책, 유명한 책 있는데 그거 굳이 뭐 하지 마시라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자료들도 저희가 이거 한 200페이지 되는 자료인데 하이퍼링크로 돼 있어서 바로바로 찾아보실 수 있어요. 요즘 트렌드에 맞게 온라인으로도 저희는 다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런 수시 자료집 이런 것들도 학교에, 그 다음에 파일은 당연히 여기에 다 탑재해 놓고요. 심지어 한글 파일까지 탑재해 놓으니까 편집해서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다 들어와서 보시면 되고, 이렇게 팝업으로도 행사 참석, 1:1 상담, 특별진학 상담이라든지 저런 거 다 운영하고 있으니까 무료로 다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을 먼저 좀 찾아서 들어와 보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 채널도 같이 운영해서 선생님들을 위한 설명회, 학부모님들을 위한 설명회는 실시간으로 또 유튜브 생중계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센진학 프로그램, 아주 고도화된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실제 데이터, 전국에서 아무도 수업할 수 없는 실제 학생들의 실데이터를 가지고 만든 유일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 학교 선생님들이 다 만드시는 건데, 그럼 뭐 학교 선생님들 수준이 얼마나 되겠어? 아니에요. 밥만 먹고 이것만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집에도 안 들어가요. 예, 그래가지고 뭐 저도 거의 쫓겨나기 일보 직전인데 저도 10년 넘게 이걸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요렇게 요거는 학부모님 학생들이 직접 웹에서 접속해서 간단하게 검색해 지원 가능 대학 찾아보실 수 있는 프로그램도 웹에 운영하고 있어요. 아까 센터에서 연결하시면 되고요. 예, 이제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그러면 이 고통스러운 작업들을 누가 하고 있느냐? 저희 공식 진학지도 조직이 있습니다. 이게 다른 그 단체들을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굳이 이렇게 설명드립니다. 대학 진학지도 지원단 선생님들이 서울에 딱 100분 정도 계세요. 저희가 매년 새로 선발합니다. 예, 자격 기준에 미달되시는 분들은 매년 제외하고 다시 선발합니다. 왜냐하면 검증되시고 정말 공교육에 헌신하실 수 있는 분들로만, 실력 있으신 분들로만 엄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믿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이런 자료들 만들고 있고요. 이렇게 자치구들에 나가는 모든 지원 활동도 저희가 우리 선생님들, 지원단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금천구도 여기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이렇게 협력하고 있으니까 믿고 금천구 교육 활동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저희 서울시 교육청도 요 진로진학정보센터 홈페이지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